시민들과 그 청년들의 열기로 가득한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이 오셨을까요? 정말 모르고 하시는 말씀 아니시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현명한 분들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우리 청년들이 진짜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현실적인 희망을 드리는 그런 소중한 자리죠. 맞습니다. 청년들을 말로만 응원하고 정작 청년들의 소리와 행복을 무시하는 그런 정당과는 차원이 다르죠. 네, 그럼 역시 더불어입니다. 그럼 한껏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 바로 개회선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도대체 더불어 경제 콘서트는 뭔가 참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세한 설명에 앞서 오프닝 영상부터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이 행사는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7개 도시를 순회하며 국민들과 직접 호흡하는 경제 콘서트입니다. 예, 서울 공연은 헬조선 흑수저에게 더 드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전문가이신 김종인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청년들이 바라는 실질적인 진짜 대안이 무엇인지를, 진짜 민생 정당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은 경제 정책에 대한 공약을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평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고 존경하는 그런 분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만 물러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기획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철입니다.
오늘 행사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상하라, 두려워 마라. 지금 헬조선님이 학수전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은 고민하고 있고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꿈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행사입니다. 제목도 더 드립니다. 그 꿈이기도 하고요. 그 꿈을 살리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더 드리겠다는 취지 만든 행사입니다. 잘 만들었죠? 네. 자, 저희는 오늘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만 쏟아내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 오신 분들, 청년들의 얘기를 직접 듣는 그런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 소통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도 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또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더 닥터라고요. 해결사 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맞춤형 해법을 제시할 겁니다. 쌍방이 소통하는 정책 대화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헬조선 혁수저에게 더드림 콘서트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손님입니다. 유명한 팟캐스트죠. 취업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두 분입니다. 철수와 존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저 나오세요. 어느 분이시죠? 아, 제가 철수입니다. 철수. 네. 그럼 존슨. 네, 제가 존슨입니다. 둘이 캐릭터가 많이 달라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 캐릭터만 보면 여기가 존슨, 철수 이렇게 같은데. 네,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그죠? 안전의 묘를 살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철수라는 이름을 그렇게 뭐 써? 아시죠?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 전에 만든 이름이라서. 네. 취업학개론이라는 어떤 팟캐스트예요? 사실 저희가 취업 준비생일 때 네. 저희 취업 준비 과정을 낱낱이 보고하는 방송이거든요. 한마디로 리얼 취업 시합수 방송인데요. 네. 저희가 취업 준비하는 내용들 어디를 썼고 어디를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쓰고 저희가 취업에 성공하면 끝나는 컨셉이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취업이 안 되는 바람에 비자발적으로 장수 방송이 되고 있죠. 네. 그럼 철수만 취업이 안 된 거예요? 존슨은 취업이 됐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친구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팟캐스트에 취업하신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그 돈이 안 나오니까요. 돈이 안 돼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죠. 그럼 취업하실 때까지만 하실 거예요? 그럼요. 빨리 취업되시면 안 해요? 네, 그렇게 해야죠. 그래도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계속 줘야 되잖아요. 누군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 취업이 먼저죠.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는 취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에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철수와 존슨의 취업학개론이라는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의 진행자이자 동명의 책 저자인 철수. 예, 저도 이 친구랑 같이 취업학개론 팟캐스트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존슨이고요. 예, 같이 책 취업학개론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저희를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저희가 4년 전부터 저희가 실제로 취업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어느 기업을 썼고 뭐 기업에 갔는데 뭐 어떤 질문을 받았고 그런 걸 하면서 저희가 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저희 떨어뜨린 기업한테 무슨 좋은 감정이 남아가지고 뭐 좋은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래가지고 욕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방송이었는데 뭐 생각 외로 많이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뭐 책도 내게 되고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됐네요. 네, 사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걸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계기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취업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취업 준비하는 게 다들 그런 거 같아요. 취업을 모르겠는데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뭐 가족이나 친지한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네, 사실 그러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약간 임금님기는 담당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걸 좀 강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이 중에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취업 준비를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전문 취업 준비생이다 보니까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은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 친구가 점점 사라지거든요. 취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취업을 준비를 계속 하다가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랑은 안 만나게 되고 그 취업한 친구들 만나게 되면 괜히 배 아프고 막 이렇게 빡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 취업 안 된 애들끼리만 이렇게 남게 되는데 근데 또 그런 애들끼리만 계속 이렇게 만나다 보면 누구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막 맨날 신나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만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다 보고. 그래도 세상이랑 좀 소통해보려고 TV랑 신문 같은 거 키면은 그 취업 관련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선생 아니면 멘토예요. 그래서 그냥 다 저희를 가르치려고 하고 또 막 개몽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실 그 방송 중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희를 약간 사회적인 안적 존재? 약간 조금 골칫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도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고 저희도 나름 즐거움과 재미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저희 역시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저희의 청춘을 살아가는 우리도 젊은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꿈보다 해몽이라고 저희가 지금 와서 이렇게 좀 거창하게 갖다 덮치는 거지만 그때는 뭐 그냥 저희가 취업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매주 그래도 이 친구랑 둘이서 술 마시고 막 취업 떨어진 얘기하고 막 그렇게 계속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든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 어차피 이 친구랑 매주 만나가지고 술 마시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녹음해서 한번 방송에 올려보자.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이 방송이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방송 시작하니까 굉장히 많은 신생들이 공감을 해주고 약간 웃음부터 에피소드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 자리에서 하나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취준생 6년차 K군입니다. 오늘도 취직하려고 열심히 자소서를 썼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쓴 자소서는 자그마치 대하드라마 59장. 스펙이고 뭐고 자소서만 쓰다 죽겠습니다. 답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는 질문을 혹은 굶어 죽어도 나는 글을 쓸 거라며 열정을 삭시당하는 이명국의 인연입니다. 정규직 자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는 한 이런 경쟁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 인증서 이런 거 말고 은하생활 휴가는 국민인 선배고 10개가 넘고요. 근데도 취직과는 저는 거기가 먼사람이었습니다. 취준생이 된 저는 어머니를 알바의 세계로 파견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싫어집니다. 제게 희망은 없는 건가요? 사실 이런 사연을 받으면서 참 드는 생각이 진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할 사연이 없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취준생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정말 이 취준생과 다른 사람들의 괴리가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사실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매년 연말에는 저희가 몇 개의 기록을 쓰고 어디를 붙었고 어디를 떨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약간 시상식 같은 걸 했었어요. 근데 거기를 2013년도에 종합을 해봤는데 저랑 이 친구가 거의 100개에 가까운 기업에 쓰고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사실 취준생들한테 그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인데 그거를 접하시는 이제 방송 기자분들이나 작가분들께서는 굉장히 약간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취준생과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조금 괴리가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많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청년만을 위한, 그러니까 청년을 제대로 대변하는 세력이 필요하겠다. 저희가 이 방송을 해보면서 느낀 게 진짜 너무들 몰라요. 저희 같은 저희 나이대의 취업 준비생들이 뭐 어떤 생각을 하고 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가 막 4년째 이거 방송을 하면서 계속 간간히 계속 인터뷰 같은 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계속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습득 같은 것만. 그래가지고,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진짜 뭐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당장은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냥 서로,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술 마시면서 그냥,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은 법안 말이라고, 이거 안 되겠네 싶으면 나가가지고 광화문 가서 시위하고, 막 이런. 근데 사실 뭐 이런 얘기는 좀 과격하고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하는 얘기인데 자리에 안 맞는 얘기 같아서 좀 여기까지 하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방송이 최소한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끌어내서 얘기를 했고 이런 저희의 일상적인 얘기가 취준생들한테는 공감을 샀지만 반대로 제3자에게는 어떤 풍경을 사서 저희 방송이 화제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둘간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진짜 좀 많이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취업 준비 말고 다른 거를 할 여유가 없거든요. 다른 데 눈 돌릴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이렇게 취업 준비에만 막 이렇게 매달리고 있다 보면은 그 밖에서 보기에 뭐 그런 거죠. 쟤네들 뭐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뭐 버틸만 하네? 버틸만 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점점 더 쪼아오고 그러면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럼 점점 더 여유가 없어지니까 뭐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가 저희 청년들이 아무튼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요즘 보면은 무슨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말이 안 되죠. 아프면 꿈틀거려요. 사실 저는 이 꿈틀거리는 것도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청춘들이 분명 역할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청춘들만의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다들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되는데 약간 뭐랄까 좀 어벤져스 같이 뭔가 이 취준생을 빼놓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분명히 취준생들이 그 협의체에 분명히 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나중에 그런 협의체나 지구에 형성이 된다면 저희 까먹지 말고 꼭 좀 넣어주시고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말씀이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더불어민주당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훈입니다. 오늘 일요일이고 날씨도 매우 굽인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로 시작을 해서 이 더불어 경제 콘서트를 앞으로 7차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지금 계획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석하신 여러 청년들을 보면서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상황이 하도 어렵다 보니까 제일 피해를 갖다 보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 청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 경제가 이런 형태로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1962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참 세계적으로 경제에 큰 성공을 했다는 자랑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987년 지금의 헌법을 만들어서 대통령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은 지가 벌써 근 30년 가까이가 되어가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시작했던 경제 운영의 방식이 지금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1987년 지금의 헌법을 개정할 당시에 저도 이 개정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만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하고 정치가 민주화가 되면은 우리 사회가 크게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직선제를 해서 정치의 민주화를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별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큰 어려움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1997년에 IMF라고 하는 것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IMF라고 하는 것을 왜 겪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원인과 책임을 갖다가 우리는 묻지를 않으려고 늘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않을 것 같으면 문제 해결을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987년까지 약 25년 동안 압축 성장이라고 성장을 했습니다. 이 압축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원 배분을 일부 특정 세력에 하다가 보니까 이 압축 성장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오늘날 얘기하는 거대 기업 집단 재벌이라는 것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 재벌이 탄생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정치권들이 무엇을 느끼게 됐느냐? 야, 이제 압축 성장이 25년 동안 하다 보니까 경제 세력의 힘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 겁니다. 즉 경제 세력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그러한 체제로다가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치가 민주화가 될 것 같으면 이 압축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30년이 지난 현재 이르기까지 그걸 해결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걸 회상을 해볼 것 같으면 그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의 경제의 여건도 변하고 세계의 경제의 여건도 변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 운영 방식은 그대로 같습니다. 1988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금까지의 대통령들의 경제 운영의 방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큰 기업을 잘 되게 하면은 그것이 아래로 흘러와서 아래 사람들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식의 경제 운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는 사람은 하나같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나도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룩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방식의 노력을 한다고 해서 경제가 그렇게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1993년에 어떤 경제정책을 갖다가 경험하게 됐냐면은 신경제 100일 계획이라고 하는 경제정책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경제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도와줘야 되느냐? 큰 사람들을 도와줄 것 같으면은 경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전까지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일정의 제약을 갖다 놓은 걸 전부 다 풀었습니다. 풀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은행에서 돈 마음대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투자 마음대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시 우리나라의 거대 기업들이라는 사람들은 수익과는 관계없이 내 영토를 어떻게 확장하느냐 하는데 몰두한 나머지 엄청난 부채, 그 다음에 과잉 투자, 결국 과잉 시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결과가 뭐가 되느냐? 그 결과가 결국은 IMF 사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IMF를 수습했다는 분들도 결국은 똑같아요. 매번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큰 사람만 잘 되게 해줄 것 같으면은 결국 가서 나의 사람도 잘 되겠다 하는 이런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현 정부가 왜 이렇게 경제를 가지고 헤매느냐? 똑같은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8년 전에 새누리당의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통령이다. 여러분들 그분이 대통령 5년 동안 하는 동안에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결국은 한국 경제는 점점점 더 어려움을 갖다가 지속하고 있고 결과도 여러분들이 오늘 느끼고 있는 저희 청년 계층에 있어서의 생활은 더욱 핍박해지게 됐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청년들에게 붙는 용어가 있죠. 뭐 삼포세대다, 금수저다, 흑수저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올 수 되느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다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웃 일본이 지금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20년이 왜 일본도 지속되고 있느냐? 일본도 역시 과거의 관습에 젖은 경제 운영의 방식을 갖다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세계가 변하는데 그 세계의 적응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청년들도 벌써 몇 년 전부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욕이 나질 않습니다. 즉, 청년도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해서 자립도 하고 하려는 것 같으면 자기 혁신을 해야 되는데, 자기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경제 운영의 방식을 완전히 탈피를 하고 새로운 경제의 틀을 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목표로 삼는 것이 포용적 경제 성장, 뭐 쉽게 얘기해서 더불어 성장하자는 거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운영하려고 할 것 같으면 뭐가 뒷받침이 되느냐? 각종 제도가 확립이 돼가지고서 경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를 이룩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선진 여러 나라를 갖다가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나라들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제 성장을 갖다 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는 각종 공약들이 제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약들 중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그런 공약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약속을 드립니다. 현재 문제를 직시하고 현재 문제를 타결하려고 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갖다 기울일 겁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희망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에게 새싹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방도를 갖다가 저희들이 제시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는 미래에 대한 경제 청사진을 잘 보시고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게 느끼고 계시는 이런 청년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다가 저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냐? 난 학생 운동권인데 좋냐고? 말해보라고! 그냥 말도 못해 그냥 뚫는 입이라고. 기다리면 어떻게 알았죠? 박영선 나갔어? 안 나갔어. 앞으로 더블 컨텐츠는 못하는 거 아시겠어요? 박영선 아직 정통을 공천하지 않고는 더블 컨텐츠 이따위 계속 할 건다. 가만두지 않겠어요? 김동희는 견돈해 산마도 쏠 때 우리 정청래는 싸맸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제 박영선 있잖아. 네, 아버지께서 너무 완고하셔서 시주한 간달이 어디 가서 하숙을 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막 아버지하고 많이 싸우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지의 한국인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2월달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제가 생각을 했냐면 서울 춘천을 출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그 강촌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버스가 굴러 떨어지던 시절인데 그거 생각나세요? 어르신들 분들은 생각나시고 청년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해가지고 시외버스를 타고 2시간 달려서 가면요 8시에 춘천에 도착하고요. 그 다음에 6시에 퇴근해가지고 다시 그 시외버스를 타고 마장동에 와서 집으로 돌아온 밤 10시가 되던 그런 생활을 약 1년간 하다가요. 겨울이 되면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제가 MBC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MBC에 전화를 걸어서 혹시 MBC는 지방 발령 내나요? 이렇게 거기 났는데요. 그래서 거기 전화해가지고 시험 봐서 MBC에 들어갔는데요.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 것은 KBS나 MBC 시험을 보기 전에 제가 그 당시에는 신문사 기자가 훨씬 더 드림, 꿈의 자리였고요. 방송 기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982년도, 83년도의 얘기니까요. 81년도, 82년, 83년도 얘기인데 중앙일간지에 시험을 받다가 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또 그때 고백을 마시면서 슬퍼했는데 방송국에 1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그 10년 사이에 세상이 이제 그 영상 미디어 시대로 바뀌어가지고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신문사 기자로 가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신문사가 1군 기자였고 방송 기자가 2군 기자였는데 이 2군 기자들이 10년 후에 다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전화위복이 된다 그럴까요? 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라면 남들이 다 좋다는데 제일 정상에 있는 기업 이런 데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 이런 곳을 찾아가면 훨씬 더 기회도 많고 또 자기가 할 일도 많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저희 이제 동기생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중소기업을 찾아가는 청년들은 지금 다 사장되고 대표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제일 좋다는 대기업에 취직한 우리 동창들은 그냥 월급쟁이를 쭉 해서 뭐 상무, 임원하고 지금 퇴직해가지고 대부분 다 집에서 이제 산악회 많이 다니고 이제 이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성장주의 증권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장주에 투자하라 그런 것처럼 이 자기의 직업을 선택할 때도 지금은 조금 덜해 보여도 성장 가능성이 많은 곳 그런 곳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문기자가 비교하자면 급기자고 방송기자가 음기자 그쪽 되나요? 동기자가 되나요? 됐을 겁니다. 근데 시험 뭐 붙었다고 시험 붙으시네. 아니요 처음에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네. 근데 KBS 되셨을 때 성적 순으로 지방 보내는 거예요? 아마 연수 성적이 낮은 사람들을 지방에 제일 성적이 나는 사람이 저 멀리 뭐 부산이나 광주나 이렇게 보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다 지금 춘천이면 그런 데로 성적 괜찮으시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뭐 절반 이상이 다 서울 근무를 하고요. 네. 이제 또 지방 막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가 정치권에 이제 같이 상선하셨는데 12년 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보다는
보수주보다 지금 자랑하는 주식보다는 앞으로 가능성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보는데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치는요, 제가 2004년도, 그러니까 제가 82년도 MBC에 입사했을 때 직원 1000명 가운데 여직원이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굉장히 피했죠. 특히 여기자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 와보니까요. 정치권에 와보니까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04년도에는요 15%도 안 됐던 것 같고요. 지금 12년이 지난 2016년도에도 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지금 15% 넘었습니다. 2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 대부분의 소위 말하는 판검사, 거기도 여성 판사, 여성 검사들이 지금 거의 다 차서 40%를 넘지 않았습니까? 또 대학교의 교수님들도 여성 교수님들이 많고요. 다른 대부분의 그 직종들이 그 여성의 비율이 점점 늘어갑니다. 특히 과거에 은행에 여성 지점장도 없었는데 요즘은 여성 지점장도 탄생하고, 그런데 이런 어떤 그런 것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이 정치권에는 여성의 비율이 20%가 안 되기 때문에요. 이 20%가 앞으로 50%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에게는, 지금 대학교를 졸업한 여성에게 제가 뭔가를 할 거냐 저한테 상담 오신다면, 자기 적성이 맞는다면 이 정치권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룸이 아직도 30%나 남아있는 블루오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21세기는 그 여성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세함, 포용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여성 정치인들에게 그런 섬세한 포용력까지 갖춰진다면 저는 굉장히 여기가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성 청년들에게 정치는 블루오션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블루고요, 새누리당은 레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물러나면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릴게,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청년 정책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대학 학자금 분야거든요. 학자금 분야인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무려 이 대학교 학자금과 관련해서 123만 명의 청년들이 지금 빚쟁이로, 채무자로 되어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 등록금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이 등록금 문제는 청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문제입니다. 공통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원순 시장과 그 후보 경선을 할 때 제가 내건 그 공약이 반값 등록금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이 반값 등록금을 박원순 시장께서 제 공약을 받아주셔서 일단 시장이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서울시립대학교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했더니 이 서울시립대학교가 지금 엄청나게 약진하는 학교가 됐거든요. 그것처럼 저는 이 청년과 부모님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이 대학 등록금 문제, 저의 소신은 국공립대학교를 반값 등록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무료로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수조 요새 빙고게임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빙고판처럼 옆에 이렇게 딱 옆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집에 에어컨이 없나 그런 거 해가지고 5개 이상이면은 동수죠. 7개 이상이라면 수조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 너무 좀 그거 하다가 빼버렸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좀 질문을 받아놓은 게 있는데요. 몇 개 좀 골라보겠습니다. 김정인 대표님 가셔버렸는데, 김정인 대표님께 요즘 김정인 대표 그 애칭 공모하는 거 아시죠? 경제할배라는 애칭이 마음에 드시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꼭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 질문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임대료입니다. 정작 상가 건물주들은 언제든지 저희를 내쫓고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보셨는데
있는데 우리 박영선 전 대표께서 뭔가 좀 확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법이 임대료법이 이게 참 허술했거든요. 허술했는데 19대 국회에서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착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 상가 임대에 관한 그 연장시키는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걸로. 그래서 예를 들면 전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월세도 이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한번 그 집에 들어가면 4년 이상 살게 해주고, 그러니까 2년 계약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 임차인이 원할 때 4년 이상 살게 해주고, 그리고 한 번 이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도록 하는 이 전월세 상한제를 저희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고요. 상가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야 좀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거 맞죠? 저희도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실 건물 사고 싶거든요. 사고 싶거든요. 근데 매출의 상당한 부분이 임대료를 차지하고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임대료를 못 올리게 하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는데 상대방은 이제 건물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이 법을 계속 막습니다. 그런 어떤 그 치열한 서로의 그 삿발 싸움이 있는데요. 이 삿발 싸움에서 이기려면 국회의원 수가 많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박영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은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공약상으로는 특히 이게 그 청년들의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면 뭔가 해놓으면 혼내거나 쫓겨나 그런 문제거든요. 5년으로 되어 있는 걸 10년으로 지금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법에서는 재건축을 한다고 쫓아낼 수 있게 됐어요. 재건축 시에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지금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출하시고 짧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철수와 전선에게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몇 개 좀 꼽아 주실 수 있어요? 우선은 뭐 다른 취준생들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뭐가 힘들었냐면 사실은 다른 선택에 대안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대기업에 취업을 못하는 뭔가 사회에서 낙오되는 느낌? 그런 게 들고 또 취업 말고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좀 더 어렵다는 인식이 더 크다 보니까 취업이 아니면 그거 역시도 인생의 낙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결국엔 대기업 취업이라는 하나의 길만을 쫓는 게 거의 청춘들의 어떤 정답처럼 여겨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으니까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좀 절박함이 더 생기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비극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전선. 저 같은 경우 좀 구체적인 거를 말씀드리면은 아마 취업 준비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 취업 준비 과정에서 굉장히 취업 준비생으로서 불합리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부모님 학력을 물어본다든지 직업을 물어본다든가 뭐 어떤 데는 우리 집 재산 상황을 물어보는 그런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무슨 뭐 취업 준비생 요건 가이드라인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조금씩 줄여나가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취업준비생 인권 가이드라인.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모 기업에 지원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부모님 생존 여부랑 부모님 뭐 부동산 여부를 나와서 물어보는데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렇더라고요. 혹시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저는 다 이것 때문에 참 붙었어요. 저다 거짓말을 좀 올렸거든요. 네. 취업 준비생 인권 가이드라인. 예, 그거 저희가 좀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법안으로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도록 그런 법안이 준비가 되는데요. 우리 의원수가 적어서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거선 대표 창업하실 때 돈이 꽤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돈이 많이 필요했고요.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던 2천만 원하고 창업 대출금 3천만 원 해가지고 총 5천만 원으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말고 3천만 원. 3천만 원은 이제 그 창업할 때 대출을 받았고요. 대출. 현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정도 이렇게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저 창업한 지 오래돼서. 근데 이제 저는 3천만 원 그리고 가지고 모아뒀던 돈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창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창업할 때 좀 저리에 낮은 금리의 창업 자금을 대출해주면 좋겠네요. 이게 저한테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도 이제 뭐 상담을 해보면은 일단 자금이 가장 뭐 아이템이 좋고 그래도 자금 부분에서 가장 좀 많이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좀 신경 써주시죠. 저희의 창업자금 대출해주는 저희의 창업자금 대출해주는 거는 좀 이따가 더 닥터 해결사 팀에서 답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우석훈 단장도 일리가 있는 지적이죠? 네, 검토는 계속 되고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이 신용을 가지고 사업을 평가해서 대출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자체가 담보로 돼 있거든요. 그거를 담보가 아닌 사업성을 평가로 바꾸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우리 김정현 대표는 요즘은 청년들은 구직난이고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이라고 그러잖아요. 회사 운영해보니까 어때요? 사람 찾기도 좀 어렵다면서요? 네, 우리 이제 굳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중소기업이나 벤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고, 또 제가 창업해서 운영하는 회사들에서도 좀 그 형편이 좀 나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좋은 분들 모셔오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새로 취업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좋은 경력진분들 모셔오기에도 아직은 어떤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라든가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은 인재분들 채용하는데 굉장히 아직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분들이 그런 좀 작은 회사들이나 벤처 회사들에 올 때에는 어떤 조금 그 지원이 좀 있으면 그런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작은 벤처들이나 그런 회사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에 차관한 뭐 정책은 없습니까? 우석훈 경제학 박사신데. 그거 어려워요. 어려운 거는 다 해결사 팀으로 넘기죠. 더 닥터 팀. 두분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저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라는 회사가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이 일반 벤처보다도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아직 불안하다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임금도 작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낸 공약 중에서는 저는 사회적 기업들도 생활임금이라는 걸 통해가지고서 더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들어보는 시간이고요. 거기에 정책을 만드는 정치권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대안을 제시할 건지를 놓고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이 소통하는 자리에 직능단체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와 계시거든요. 고마운 자리인데 어서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나름대로 같이 이 고민을 공유하자는 취지에 오신 분들인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한한의사회 청년의사분들 오셨고요. 대한수의사회 또 청년 수의사분들, 대한한의사회 청년 한의사분들 오셨고, 특별히 한국 요식업 중앙에 청년 창업인들도 오셨다고 하니까 그냥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청년들의 질문을 직접 받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거는 꼭 묻고 가야 되겠다는 질문 드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오신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 네, 저 서울 서북구에서 온 이소라 학생이고요. 저 지금 우주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 대표님을 여기서 처음 뵀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 월세 같은 경우에도 30-40만 원대인데 쉐어하우스도 사실 저희한테는 부담감이 좀 큰 편이거든요. 쉐어하우스도. 그러니까 보증금이 싸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온 거지 월세가 싸다고 들어온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뭐 주거 문제도 저희 청년들끼리 많이 얘기하면은 항상 뭐 매달 내는 월세도 너무 부담스러운데 뭐 월세뿐만 아니라 뭐 교통비, 뭐 식비, 뭐 그렇듯 뭐 기타 등등 뭐 약속하는 친구들이랑 뭐 사먹는 그런 거 등등 하면은 저희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한 달에. 그래서 저도 지금
알바를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버는 수입에 비해서 제 생활비는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부담스러운데 사실 지금 제가 청년 문제 해결책으로 나온 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미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결책은. 근데 중요한 건 해결책은 많이 나왔는데 실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은데 박영선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지목해서 그럼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번에는 문재인 당대표님 때 그때 청년들 모아서 청년 경제 정책을 발표하셨던 날 있었는데 저도 그때 갔긴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뻔한 정책들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뭐 공공기술사 확충이라든지. 근데 그런 정책들이 많이 제시는 되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런 똑같은 정책들이 얘기돼도 실현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왜 실현이 되지 못하느냐. 예를 들어서요, 반값 등록금 문제만 하고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반값 등록금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정부 여당하고 합의를 봐야지 예산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 반대를 하면 이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정책을 밀고 나가려면 힘이 모아져야 가능합니다. 힘이 모아져서 그 힘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밀고 나가야 되는데 항상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글쎄 모르겠어요. 소통의 문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뭘 하나 하려고 그러면 이게 참 잘 안 모아진다, 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또 주장을 들어보면 이분들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그런 정책 펴갖고 경제 성장할 수 있겠냐 이런 이제 반론이 제기되는데 어쨌든 이 하나의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제가 국회에 와서 보니까요 시간을 필요로 하고요 인내를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과 인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기와 뭉치는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용기가 한꺼번에 모여서 우리가 힘을 가질 때 그 힘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힘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청년의 힘이 모여서 의원의 수가 늘어나야 되는 그런 힘도 필요할 거고요. 각 요소가 다 합쳐져야 뭔가 하나의 정책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박수 치세요. 제가 방송을 할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사회를 보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시간 맞추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 머릿속에 내용은 뒷전에 시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데 라디오는 TV는 특히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쪽에서 자꾸 시간 맞추라고 자꾸 사인을 줘서 플로우에서 듣는 질문은 부득이하게 이걸 마치겠고요. 꼭 해야 될 질문 있으시면 아예 끝나고 따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하나만 인터넷에 올라온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석훈 박사도 지금 민주정책연구원의 부원장이시죠? 예, 이런 질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입당하면 4대 보험은 됩니까? 입당으로는 안 돼요. 입당은 도움만 되는 거고요. 당직자가 되면은 되는데 오세훈법에 의해서 중앙당 당직자 숫자가 99명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저희가 혹시나 많은 일을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런 장단점은 있는데 어쨌든 99명 안에 들어오면 4대 보험이 됩니다. 네. 자, 우리 박영선 대표가 좀 누누이 칭찬한 그 닥터 팀, 맞춤형 해법을 제시하는 팀이 요 코너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코너거든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그 닥터 팀 하나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유종일 KBR 정책과학 교수님이신데 경쟁을 하시는 분은 유종일 박사라고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4년 전만 하더라도 당시는 이름이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 특위위원장이었죠. 네. 경제민주화 하면 시니어는 유종일 박사고요. 주니어는 유종일 박사입니다. 맞죠? 그럴까요? 주니어를 해서 고맙습니다. 우리 경제활동에 의한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옆에 우리 잘생기신 분은 조정훈 세계연의 우즈베키스탄 대표입니다. 세계연의 각 지역 대표가 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아시겠지만 세계연맹은 국제금융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길 건너에 있는 IMF하고 시스터 오르가니제이션에서 세계 경제와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원국들의 저희 사업터가 있어서 사업을 집행하고 경제를 전문하고 일자리 문제들 그다음에 성장을 할까 원하는데 제가 우즈벡 사무소의 대표를 했습니다. 예. 저희 팀이 준비하는 행사 준비팀이 또 닥터 팀이니까 가운도 좀 입고 이렇게 이 가운도 입고 좀 그러라고 하셨는데 쑥스러워가지고 그런 거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청년들의 고민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유정희 박사 혹시 앉아서 하면 안 될까요? 앉으셔도 준비하면 안 쓰시세요. 아니 앞에서 조명이 세고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청년 여러분들 얼굴 좀 보고 싶은데 잘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그래서 앉으세요. 나갈 것 같은 생각. 앉으세요. 네. 이제 질문 드려도 되죠? 네. 참고로 아까 저 김종인 대표도 서서 하고 하셨어요. 그러시죠. 어쨌든 저 대표시니까 저는 대표부터 서서 하겠습니다. 청년의 고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청년들 고민이요. 저는 아까 철수가 전순이인가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무슨 담을 만들까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아프니까 청춘은 아니고 청춘을 아프게 만드는 이 사회, 우리 구성세대의 책임이 참으로 크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겪는 문제의 고통은 청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철수와 영희는 아니고 철수와 영선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박영선 의원님 취직한 성적이 안 좋아서 춘천 가셨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제가 철수와 존수는 취직이 된 것 같고 철수 씨를 보니까 인물로 보나 말솜씨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아니 철수가 영선이보다 못한 게 도대체 뭐가 있냐, 왜 철수는 취직이 안 되냐. 공감하세요? 제가 드린 말씀 바로 이겁니다. 네. 이제 원래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운칠 기산이라는 얘기예요. 인생은 운칠 기사냐? 네, 운이 70% 노력하고. 아니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과학적인 근거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네, 과학적 근거에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제가 쓴 칼럼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과학적 연구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고 내가 실패했을 때 자책,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운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철수가 영선보다 뭐가 못하냐 그렇지.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청년 세대는 운이 되게 없는 세대예요. 운이 너무 없는 세대예요. 처음으로 해방 처음으로 20대, 30대 소득이 앞선 세대에 비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고 좋은 직장들한테 너무나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건 본인 잘못이 아니거든요. 절대 기죽지 말고 이 잘못된 것을 닦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틈새 시장도 떡집 청년처럼 찾아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칠 기사이라고 해서 그 운이 부자 부모를 만났다든지 이런 본인 노력과 상관없는 요인 때문에 승패가 결정된다는 걸 지적하시는 말이군요. 그런 거죠. 예. 따지고 보니까 정확한 말씀이시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사과를 드렸는데 반응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야죠. 되게 예쁘게 웃으시죠. 네. 우리 전정원 대표는 어떤 생각이셨어요? 네, 실은 제가 국제기구에 있으니까 다니면서 각 나라들에 대한 경제에 대한 컨퍼런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어떻게 하면 잘 살까요? 어떻게 하면 일자리 많이 만들까요? 근데 우리나라, 전 아직도 오래된 세대 구시대나 조국이라고 부르는 우리 조국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이성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운 게 있고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성장한다고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성장한다고 일자리가 바로 생기는 게 반대로 성장하는데 일자리가 안 생기는 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2013년에 세계은행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서 글로벌 리포트 온 잡스 일자리 리포트를 하나 내는데요. 거기서 나온 교훈 3개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문제, 특히 취업에 있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잘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좀 한국적으로 풀어내면 2가지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존재하는 이 나쁜 일자리들을 빨리 배워놔야 됩니다. 그럼 뭐가 나쁜 일자리냐? 뻔합니다. 첫 번째, 핏줄로 얻어지는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입니다. 현대판 능서제라고도 하고, 특혜라고도 하는데, 아버지가 누구라서, 어머니가 누구라서 얻어지는 일자리들, 외교관의 자녀들이 외교관으로 계속 대를 이어서 하고, 공기업 임원들이 자식들을 넣어주는 이런 일자리들은 다 잘라야 됩니다. 이건 빨리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진짜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이건 빨리 해야 됩니다. 2번째는 취업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취업 비용 줄인 문제 중에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문제는 영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가지고 대학을 가고 영어를 가지고 직장을 가는데 99점 맞은 성적과 98점 맞은 사람이 업무 능력에 그렇게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전 세계를 보면 언어 능력 시험 평가가 있는데 러시아 말에는 다 등급제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프랑스 말도 등급제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중국말도 등급제에 점수가 있습니다. 영어만 이 99, 98, 97, 96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이것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 비용을 낮추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번째는 취업이 아니라 창업입니다. 이 창업은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의 숫자가 16억 개의 일자리가 그러니까 셀러리맨이 16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하고 자영업자가 한 15만 명 정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반반이면서 아주 중요한데요. 실패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창업을 권하고 한번 해봐라 하는데 성공률이 반이 안 될 겁니다. 반이 넘으면 다 하죠. 그래서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고, 3번 해봤을 때 실패한 사람들을 받쳐줄 수 있는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동이 유연해지고 창업을 해도 괜찮아. 내가 한번 해봤어. 그래서 사회에서 신용 불량자를 만들지 않고 2째 기회, 3번째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또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창업 임대, 그러니까 창업할 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이자 비용이 너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 플러스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청년분들이 좋은 아이들을 가지고 은행 창구에 갑니다. 근데 물어보는 게 직원이 몇 명이에요?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이런 옛날식의 방법을 가지고 창업의 포텐셜을 평가합니다. 좌절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정말 이분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살릴 줄 알고 어느 정도 위험을 택할 줄 아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던지고 싶은 거는 여러분 우리나라 일자리 앞으로 많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땐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 일자리는 경제 성장률이 이 정도 예상되면 많이 생기기 어렵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외로 한번 글로벌 일자리, 글로벌 창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99년에 외국으로 나와서 15년 동안 글로벌 노맨, 글로벌 방랑객으로 떠돌아 있긴 하지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창의력과 열정과 모험 정신을 가지고 해외에서 많은 일자리들과 많은 창업의 기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 정책들, 해외 인력 공사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젊은 분들의 실력과 열정을 글로벌 사회에서 한번 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말씀을 참 조리 잘하시네요. 뭐라 좀 쉽습니다. 좀 깁니다. 닥터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진짜 닥터분들이 오셨는데요. 의사협회 전공의 협의회에서 영 닥터들이 오셨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제 맞춤처럼 쭉 가셔야 되잖아요. 닥터 팀이니까. 네. 좀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들으시죠. 네. 더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뭐 길게 해봤자 꼰대 소리 말씀 못 들을 것 같고요. 문제의 핵심이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일자리 만들어야죠. 좋은 일자리, 정부부터 맞서서 만들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격차거든요. 일자리, 그 소수의 괜찮은 일자리와 나머지 일자리에 대한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생 포기하지 않는 이유로 취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철수 씨가 정확하게 문제를 그래서 창업 안 하려고 하고 중소기업 안 가려고 하는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격차가 너무 큰 것이 만병의 근원이죠. 우리 사회에. 사람들이 사실 그것 때문에 받는 압박감, 스트레스 때문에 진짜 그런 거예요. 이 격차가 너무 큰 것, 이것이 이제 혹자는 뭐 불가피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저는 이것이 나쁜 정부, 나쁜 정책의 결과입니다. 좋은 정부를 가질 수 있으면 많이 바꿀 수 있다. 뭐 근데 어떻게 바꾸냐? 다 얘기해서 길어진다고 하니까 딱 세 가지를 한 마디씩만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재분 격차를 줄이려면 시장에서 벌어지는 격차를 재분배를 통해서 줄여야 되는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이걸 안 하는 나라다. 이걸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힘없는 사람들이 서로 뭉쳐서 돈은 없으면 돈은 없어도 가오는 있다 그러나 이게 뭉쳐가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힘없는 사람 뭉치는 경우는 잘 안 돼 있어요. 이거를 올려야죠.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는 얘기지만은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김종인 대표님이 하신 말씀인데 경제 세력이라고 표현하셨죠. 재벌 위주로 너무나 이게 경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 모든 격차가 이 사회를 전체를 관통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기다리고 잠깐 기사를 봤더니 그런 게 있어요. 우리 2000년 이후에 경제부총리하고 그쪽 하셨던 분들이 다 줄줄이 재벌 대기업의 사회이사 가서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이런 식으로 하니 그렇게 된다. 결국은 우리가 좋은 정책 필요하고 좋은 정책을 하려면 좋은 정책을 가져야 된다. 제가 최근에 마지막 한 말 괜찮습니까? 네, 제가 감동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젊은 여자 교수가 너는 이런 말도 모르냐 그랬더니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당신은 이런 말 아니야 그래서 신조어 리스트를 보내줬는데 그 중에서 배운 게 핑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핑크 혹시 아세요? 킹 오브 프린세스 저기 아시네. 킹 오브 프린세스가 뭐냐? 요즘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이게 포탈에서 쳐보고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찾기 귀찮으니까 자기 이 핑거 움직이기 귀찮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러면 이제 착한 친구가 열심히 찾아갖고 뭐야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게 킹 오브 프린세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문제는 우리 청년들이 남들의 선택에 맡기지 말고 남들한테 어디 가든지 찾아가라고 그러지 말고 스스로 나서서 어느 정당이 올바른 정책을 좋은 정책을 제시하는가 또 말만 본질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의지와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다. 이걸 열심히 찾아서 그것이 건강한 민주당인지 무슨 뭐 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몰라요? 저는 경제밖에 몰라서 그걸 잘 보시고 킹거 프린세스 하지 마시고 자기 킹거로 가서 찍어야 된다. 그래야 바뀔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블루오션과 레드오션. 더불어민주당의 색깔이 블루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 질문 안 드려볼까요? 핑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생망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 그죠?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헬조선 다음에 요즘 이 말을 많이 써요. 청년들이 그만큼 저는 또 어느 사람이 이생망이 뭐 이철이하고 생맥주 마시면 망한다 이런 거 저희가 원래 좀 친합니다 사실. 제가 많이 따라다니는 편인데
네, 우리 조 대표께서 맞춤형 소감 주시죠.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깊게 따라서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헤드헌터, 3대 헤드헌터 중에 한 회사의 사장님과 저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청년분들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블루오션 중에 블루오션인데,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보다 할 수 없는데, 우리 청년들은, 저부터도 모 기업, 대기업 들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들어갈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소기업, 그 다음에 수도권 외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됩니다. 임금 격차 줄이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다음에 문화복지, 그 다음에 육아복지,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을 그 중소기업들, 특히 수도권을 벗어난 그 산업공단에 있는 지역에 강화함으로써 거기서 일해도 월급 제대로 받고 아이들 제대로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제대로 대접받고 살 수 있다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자리 대기업 50대 4대 기업 앞으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주변 일자리들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진짜 비밀인데요. 진짜 비밀입니다. 창업하실 때, 취업하실 때 수도권 서비스 이제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치킨집 해봤자 그 성공률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네덜란드나 프랑스에 가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농업입니다. 제가 대학원 나오신 분들은 다시 밭에 가서 농사짓는 뜻이 아니에요. 이 농산품을 가지고 가치를 추구하는 패키징을 하든지 치즈를 만들든지 와인을 만들든지 이런 농업 제품의 부가가치가 앞으로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2015년까지 2020년까지 미국에 6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반이 농업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프랑스, 네덜란드에 지금 현재 생기고 있는 가장 많은 일자리가 농업입니다. 농업을 우습게 보시지 마시고 가서 내가 내 IT 기술과 내 마케팅 기술과 사업 기술로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배 하나 멋지게 포장해서 중국에 가다 파면 천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께 제가 마지막으로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헬조선이라고도 하고 흑수저라고 얘기를 하는 할 정도로 청년들이 힘든데 이게요 정부가 청년 정책을 만들기가 그만큼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뾰족한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청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어렵나요? 왜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어려워요? 정책을 해보면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정책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에 있으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느낀 어려움이 저희가 그 나라 가서 한 달 내, 두 달 내 무슨 정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IMF가 왔을 때 출장 기간이 6주였습니다. 6주 안에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정책을 만들어내느라고 이렇게 힘든 겁니다. 잠 못 자고 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왜 얘기를 드냐면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이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조 대표님 얘기 중에 농업 쪽에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농촌 지역에 가면은 귀농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쪽에 좀 탐색해보면 해볼 만한 매력적인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왜 말로는 립 서비스는 엄청 하는데 실제로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들이 잘 안 되고 있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아까 김종인 대표님께서 사실 본질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제가 쑥스러워하지 말고 안 계십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 우리가 경제를 가는 방향, 거기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굉장히 격차가 큰 사회. 이렇게 격차가 그래서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 이 사회에서 정말 금수저들 기득권층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다 이렇게 고생해야 되고 인생이 별 전망이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구조에 다층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에는 재벌 주도 경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더 수출 더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더 규제 풀어주고 세금 깎아주고 대우해주고 하면 된다고 하는 이 큰 프레임 자체를
이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 그 다음에 깔짝깔짝 얘기하려고 하니까 요거 조금 도와줘, 저거 조금 도와줘. 창업 지원? 저는 창업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왜? 창업의 성공률이 굉장히 적고 우리가 그 재벌 구조 하에서 그리고 사회 안정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신용불량자 되는 거예요. 그거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기를 가지고 창업하는 청년들한테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제가 존경까지 합니다만은 그러나 내 자식한테 함부로 창업하라고 얘기 어려운 거예요. 엄마가 대구까지 쫓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제 엄마를 시키고 아는 거예요. 성공했으니까 정말 다행이지만 그래서 이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을 하지 않고 뭐 인턴 좀 해주고 뭐 좀 해주고 조금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잘 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럼 다음 정부 교체네요. 저는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생망이 이철이와 생물들 이철이와 이거 방송인가요? 생방송 하다 보면 망한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닥터팀이 왜 저희가 닥터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알겠죠? 정말 전문가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두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 너 혼자 떠들어. 그래, 가라니까. 이쪽입니다. 빨리, 안 나는 사람은 빨리. 우리가 이제 버티는 것이 어디 가서 이것도 뭐, 이거 봐요, 저거 봐요. 얘가, 110원 먹어라. 내가 16개 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상황이. 오늘 기대해서 PKC들을 만드는데 아니 좀 질문 그럼요. 오늘 PKC들이 더불어 국민이 콘서트를 하는데 왔는데 저기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진짜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아니 박영선 의원님 재심 비대위 차원에서 재심 청구하실 겁니까? 재심 청구 주세요. 박영선 의원님 비대위 차원에서 입장은 없습니까? 아이고 한 말씀 하실래요? 네. 사회에서 국민들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경제 콘서트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허울을 씌워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내용의 핵심이 없죠.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당장 살려달라 이겁니다. 국민들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고 있는데 자기들 쪼개면서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박영선 의원한테 제일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세월호 진상이 규명이 되지도 않았는데 박영선 의원이 수사권 기소권을 여당에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그걸 따지러 온 겁니다. 근데 질문도 받아주지 않고 뿌락치를 시켜서 선동을 하던데. 뿌락치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수 치면 다 뿌락치 아닙니까? 지금 박수 칠 상황입니까?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웃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국회의원이면 울고 있어야 됩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면 울고 있어야 됩니다. 무릎 꿇고 있어야죠. 좋은 옷, 좋은 차, 밥 먹어도 안 됩니다. 지역구 가서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세월호 수사권, 기소권을 여당에 팔아먹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단수 공천 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이번 정청래 의원 컷오프에 대해서 박영선 의원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단지 이재희의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론 정청래에 의한 컷오프 부분이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라고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 당 측에서도 어떠한 합리적인 우리가 당원들이 이해가 갈 만한 그런 걸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죠. 어떻게 정청래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정청래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선을 통해서 정청래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투표를 통해서 당당하게 되자 이겁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하라 이거죠. 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그겁니다. 우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당원이니까 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단수 공천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 등록이 된 게 아니고 너 해 꽂아준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해를 하는 국회의원인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면요 꽂아준 사람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 이겁니다. 제가 박영선 의원은 이번 정청래 의원 컷오프 탈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것 자체는 솔직히 제 상상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의심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야당 측이 제1야당입니다. 야권연대에 힘이 실어줄 수 있는 중심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원들이 국민들이 궁금해한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면 되는데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밀실공천. 그렇죠. 개파. 네, 밀실 개파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하고요. 그게 아니면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세월호 수사권 기소권을 팔아먹은 여자는 단수 공천을 받고 국민을 위해서 단식 투쟁을 했던 정청래 의원은 공천 탈락하고 이거는 굉장히 비상식적이다 생각합니다. 제 야당의 모습이 아니죠. 이거는 새누리당 범죄 집단에서 했던 그런 행동을 야당에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네, 야당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고. 일단 오늘까지 최재성 의원이 기다려보자고 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정도 의원도 재심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서명도 많이 했고, 근데 서버 다운됐죠. 근데 그 부분도 솔직히 강제로 서버를 다운시킬 생각하고 서버 관리자들이랑 얘기하거든요. 일반적인 서버도 다운되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거는 제1야당.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제1야당의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서버에서 뭘 하고 있었냐? 정청래 의원 재심이 서명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없었어요. 사이트는 막아버리고 그냥 당사 앞에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만약에 아까 박영선 의원 만났으면 어떤 얘기 하고 싶었어요? 세월호 수사권 기소권 팔아먹은 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어서 오늘 이거 묻는 겁니다. 네. 아니, 피켓은 정청래 의원 컷오프 처리하라는데 세월호 책임을 물어보려고 했어요. 정청래 컷오프도 세월호를 팔아먹은 누가 아닌 연관성이 누가. 있죠. 왜냐면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정청래 제 생각은 그렇게 잘못 있는 분들이 사실 탈당을 한다고 얘기를 막 했던 사람들이 2대2에 있는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욕할 것 같아요. 욕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다는 야당이라면요. 야당은 뭐냐면 국가 권력, 국가 정권이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을 때 견제라는 겁니다. 세워놓기가 힘든데. 왜냐면 국민들은 힘이 없어요. 그 국민들, 그 지역구 국민들의 힘을, 국민들의 말을 대변해주는 게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민들의 의회를 반영해서 입법부에서 의정을 통해서 법을 개정하고 행정부에 넣고 대통령이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막강한 새누리 정권을 그냥 맞서 싸우는 우리들한테 힘을 줘야 할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비리에도 그렇고 투명성이 없다는 겁니다. 네, 자기들이 맞춰 놓은 거죠. 혁신을 하라고 권력을 줬더니 국민 배신을 하고 있죠. 똥 싸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를 배신했고요. 책임자들은 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필리버스터 하러 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